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혜령 작가의 작품 일기예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 황금사자 문학상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녀의 첫 소설집 꽃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윤혜령 작가는 삶의 벼랑에 내몰린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다양한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갈등과 방황의 끝은 어디인지 탐색하며 고민하게 합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일기예보. 눈을 뜨자마자 은서는 TV를 켰다. 강한 비를 동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러 급하게 흘러갔다. 벌써 오래전부터 뚝뚝 물이 드는 우울감이 비구름을 몰고 있었다. 이 우울감이 짧지 않을 거라는 것과 함께 올 장마가 유난히 길고 무더울 것이라는 것을 은서는 예감했다. 밖은 흐릿했다. 마치 녹묵이 번지듯 묻어오는 운무가 생의 어느 한 부분을 가리기라도 하듯 검게 뭉쳤다 다시 흩어졌다. 생의 많은 것들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사라지지만 다가오는 것들은 흐릿하게 한쪽을 가리고 다가왔다. 평소에는 그저 익숙하게 바라보던 풍경들이 몽상을 부풀려 모호해질수록 은서는 더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조차도 몸의 감각이나 정신을 통해서 생생히 느끼고 상상하지 않는가. 회색빛 하늘 사이로 아침의 붉은 빛이 언뜻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이미 오래전 잊힌 시간의 흔적과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형성을 보여주다가 홀연 또 사라져갔다. 49번. 그녀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늘은 곧 비가 쏟아질 듯 무겁다. 땅을 쪼개던 가문 끝에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뭉치고 쌓여있는 것들을 쓸어내리기에는 아무래도 기세 좋은 소낙비였으면 좋겠다고 은서는 생각했다. 한여름 날씨란 곧 비가 쏟아질 듯 무겁다가도 무르기만 할 뿐 건장마가 계속되기도 하고 일기예보와는 달리 마른 날 날벼락 같은 소낙비를 쏟아붓기도 하지 않는가. 어느 날 느닷없이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그랬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사소한 한 통의 전화가 사소하지 않을 때였다. 그래, 맞아. 48번 너지? 목소린 그대로구나. 나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10년? 20년? 그보다 훨씬 더 전이니? 나 49번. 딱딱 끊어지는 가늘고 잽싼 49번의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사라지는 유성처럼 길게 이어졌다. 희미한 꼬리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일었다 사라지는 순간 아슴아슴할 것도 없이 기억의 한 자락이 잘 연근 고구마 뿌리처럼 붉고 단단한 알뿌리를 줄줄이 달고 올라왔다. 어딘가 모르게 습하고 냉한 푸른빛이 도는 49번의 입술이 먼저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쉬 말 못할 비밀짐을 가진 듯 굳게 담은 인매와 삶에 어떤 불편한 지시를 담은 듯한 가는 눈매가 기억 저편에 묻혀 단단한 구근처럼 연걸어 있었다. 은밀했으나 거침없었던 그 또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조숙한 아이였다는 것을 은서는 단박에 기억해내었다. 곧이어 딸려나온 기억의 알뿌리는 창백하고 말쑥한 서울내기 단짝 K가 여전히 49번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다는 거였다. 까닭없이 공상적이었던 우리들에 비해 그녀들의 세계는 몹시도 세련되고 성숙해 보였다. 무엇보다 49번의 말씨가 문제였다. 서울내기 단짝 K의 매끄러운 어투에 어색하게 섞이던 경상도 가시네의 보리경사. 한껏 목소리에 멋을 내긴 했지만 어투에 맞지 않는 억양의 어색함을 참아내지 못해 아이들은 걸핏하면 푸아하 속웃음을 토해내기도 했다. 저토록 뻔뻔스럽게 보리경사를 쓰다니. 나뭇잎만 굴러도 자지러지던 그때
교정의 붉은 배롱나무 꽃잎들은 엷은 바람결에도 자르르르 간지럼을 탔다. 그 뻔뻔한 49번도 국어책을 읽을 때만큼은 파르르르 목소리가 떨리곤 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불가해한 세계가 그때 우리들의 세계였던 것이다. 키는 고만고만했으나 안과 바 모두 요령부득인 아이들에 비해 왠지 그녀들은 일목요연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먹빛 머릿결이며 까만 단화 속에 접힌 하얀 발목 양말이 그녀들의 콧잔등과 함께 유난히 빛났다. 햇살은 쏟아져 조회 시간마다 우리들을 픽픽 쓰러뜨렸지만 마음도 몸도 쑥쑥 자라던 그때 시기와 질투는 잡풀처럼 자라났다. 풀밭에 득실거리는 벌레들 마냥 수다스러웠고 시시때때로 끌어넘치던 변덕 또한 속수무책이었다. 터무니없이 슬펐으며 턱없이 괴로웠다. 어른들은 장마가 끝날 무렵이면 우짜란 풀들을 베어내곤 했는데 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성했던 여름이 진동했다. 여름불을 벤 자리처럼 말끔했던 49번에게서 엿보았던 불편한 진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로 혹은 그로 불리는 고유한 호칭이 사라진 자리에 수천 수만으로 조합될 수 있는 숫자로 기억되고 불리는 관계. 지나간 것이 그리운 것은 지나간 것을 그립게 만드는 우리의 왜곡된 기억 탓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가끔은 궁금했을 옛 친구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느닷없었고 불편했다. 아버지는 잘 계시니? 49번이 묻는 한부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인식하는데 몇 주의 침묵이 흘렀다. 뜬금없이 아버지의 안부라니? 옛 친구로부터 지금까지 잊히지 않았다는 놀라운 우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은서는 그녀가 전하는 안부의 진언에 더 놀라고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은 어쩌면 은선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뭐. 은서는 갑자기 머릿속이 터질 듯 혼란해졌다. 49번은 잠잠했다. 마치 먹잇감을 던져놓고 기다리듯. 이쪽에서 자진하여 국리를 털어놓기라도 하라는 듯. 그것이 아니라면 그쪽 의중의 진위를 이쪽이 알아채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라도 하듯. 도무지 알 수 없는 막간이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니, 그저 사소한 안부가 아니던가. 은서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모든 것들을 털어버렸다. 기억도 추억도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 미련 없이 털어버린 사람이었다. 희한하지? 네 엄마 눈빛이 오늘따라 와 저래 총총하노? 아버지가 놀란 듯 쳐다보았을 때 아버지는 넘어가는 해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긴 장마 끝에 다시 내리는 비를 탓하는 듯도 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어머니의 기적과도 같은 소생이 있지 않고 어떤 낭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 생명을 소진하는 중이었으나 아버지는 소생의 기미를 보이는 어머니의 기운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절박함이 마지막 기운마저도 흩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먼지처럼 어머니를 털고 있는 중이었다. 자식들을 두고 젊은 아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회의하지 않았다. 한때 사랑했으면 된 것이었다. 아버지에겐 불볕 같은 욕망이 아직도 쨍쨍하지 않은가. 한여름 정오의 마당은 저교했고 강렬한 빛은 그림자들을 집어삼켰다. 욕망이 강렬할수록 사람들도 가끔 제 그림자를 삼켰다. 과열한 빛이 대지 위에 녹아드는 그 환한 백주에 마당이 순식간에 요동쳤다. 마당가에 혀를 들이고 누워있던 누렁이가 개장수가 아무도 몰래 덫으로 던져놓은 고깃덩어리를 집어삼켰던 것이다.
누렁이가 개거품을 문 채 불을 뿜어냈다. 마당을 통째로 집어삼킬듯이 미쳐 날뛰자 물처럼 고요했던 마당이 검은 너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흙이며 돌이며 나무며 대돌 위의 신발까지도 벌벌 일어서고 있었다. 누렁이의 발작이 마당을 난장치며 점점 더 가팔라졌다. 세상을 삼킬 듯 사나워진 누렁이가 눈알을 뒤집은 채 제 꼬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난동의 진원이 마당인지 누렁이인지 구분할 수 없을 그때에 마당이 조금씩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순간 누렁이가 턱 하고 담장 아래 쓰러졌다. 누렁이의 코와 입을 떠난 마지막 숨이 가슴 위에서 가쁘게 헐떡거렸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가 재빨리 헛간에서 쇠스랑을 들고 나왔다. 어찌 그러죠? 아직 숨줄이 가슴에 얹혀 있는데. 가슴을 죄던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가 정혼을 앞둔 어머니를 낚아챈 것도 이렇게 완한 대낮이었다. 오직 어머니를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던 아버지는 그때의 열정이 눈까지 어둡게 했다고 농쳤지만 실은 한낮의 강렬한 빛이 아버지의 눈을 찔러 눈앞이 캄캄했을 터였다. 그런 아버지는 마지막 어머니의 빈 동공을 쓸어내리며 남몰래 자신의 반역도 함께 덮었을 것이다. 벌건 대낮에 누렁이가 개장수 손에 감쪽같이 넘어갔듯이 어머니도 아버지의 손에 잽싸게 치워졌다.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보다는 김병에 효자 있겠냐고 피둥피둥한 아버지를 위로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만장 같은 선산을 두고도 어머니는 화장으로 깨끗이 치워졌다. 오랜 병마에 시달린 사람은 훨훨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아버지는 순하게 따랐다. 평생 마음대로 사신 아버지가 난데없이 김병을 극진히 간호한 열부가 되었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베개니까 이불 옷정은 삶아 빨고 속동은 괄괄하게 햇살에 털어 말려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역시 마음뿐이었다. 사람들이 물처럼 빠져나간 한적한 오전을 흔들며 위층에선 세탁기 물 빠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울컥울컥 도랑물 넘치는 소리에 은서는 수화기를 바짝 귀 밑으로 다잡으며 뒷베란다 쪽을 내다보았다. 전화선 너머는 잠잠했다. 먼저 전화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49번은 침묵함으로써 사수한 안부를 사수하지 않게 하고 있었다. 얼떨결에 은선이 먼저 49번의 근황을 물었고 그녀의 단짝 K의 안부도 물었던 것 같다. 49번은 늘 마주치던 사람처럼 다 편안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건성으로 들린 것은 아마도 뒷말의 아찔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49번의 말이 징검다리를 넘듯 훌쩍 건너뛰었다. 아버지 애인도 잘 계시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무언가 뒤죽박죽 엉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너도 농담은? 이라고 오히려 가볍게 일축하고 싶었지만 이미 무거운 침묵이 은선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말았다. 49번은 다시 잠잠했다.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내고 답을 쓰기까지를 인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땅히 오래간만의 그리움이었다면 근황 따위의 안부여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은서는 그녀의 침묵을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고 은선 또한 진위를 묻지 않는 것으로 모든 진실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짧게 웃어넘겼다. 49번은 꼭 한번 만나자는 다짐을 되풀이하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장마철 날씨는 푹푹 무르기만 할 뿐 쉽사리 비를 쏟지 않았다. 대기가 습해지자 곰팡이들이 극성스럽게 피어났다. 49번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는 자주 마음 저 밑바닥을 흔들어 놓았다.
그런 기분을 애써 떨치려 할수록 장마철 방바닥처럼 쩍쩍 무언가 들러붙었다. 나긋나긋 단맛이 드는 K의 말을 흉내내었으나 낯간지럽게 들리는 서울 얘기의 억양만은 구사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듯 자연 얼치기가 되고만 49번의 말처럼 은선도 그저 그런 얼치기로 섞여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녀들이 둘도 없는 우정으로 빛나는 동안 은선은 그만큼 더 외로운 사춘기였다. 49번과 단짝 K가 지남철에 이끌리는 쇠부지처럼 붙어 다닐 때에도 은선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은밀히 비밀일기장을 공유하며 세상에 없는 사이임을 자처할수록 그들이 언젠가는 찢어질 것이고 돌아설 때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오히려 은선이 무심한 눈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단짝이 어그러지더라도 그들의 우정만은 영원히 빛날 것 같은 착각과 환상이 그녀들의 얼굴에 자랑스럽게 피어났다. 2학기가 시작된 가을이었다. 집안의 내력은 물론 정주간의 숟가락 수까지 훤하던 초등학교 때의 사정과는 달리 단지 몇십 명 중에 한 명으로 호명되던 나날이었다. 아직 햇살은 불볕이었고 느티나무 서늘한 그늘에서 매미가 울었다. 그날따라 단축 수업을 끝낸 아이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간 운동장은 햇빛이 깨어져 하얗게 눈이 부셨다. 지집 죽고 자식 죽고 지집 죽고 자식 죽고 건너 연해산에서 들려오는 구구의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도 천연하게 들렸는지 누군가 또 죽어가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은선은 교문을 빠져나왔다. 대기가 수정처럼 맑으니 하늘은 그야말로 창공이었다. 맑고 푸른 하늘빛이 밴 듯 세상은 털끝 하나 거짓없이 순결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그 순간 은선의 뇌를 뚫고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다. 코스모스가 지천에 흐드러져 피어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언젠가 죽어간다면 가을날 코스모스 꽃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때였다. 개비고개를 넘어 병막을 지날 때 코스모스는 더 넓게 온 들녘을 물들였다. 길은 평소와는 달리 한적했다. 보리밭은 텅 비어 있었으나 으스스한 느낌을 떨칠 수는 없었다. 인적 없는 길에서는 또 인적이 무서워지는 법. 들판 가운데 햇살을 튕겨내며 하얗게 바랜 길을 따라 저만치 도축장이 보였다. 백정이 손에 이끌려가던 소 한 마리가 발버둥을 치며 도축장 안으로 사라지자 세상이 온통 경결해졌다. 죽이거나 죽지 않기 위해 길을 쓰고 살아야 하는 생의 모습들. 그 완강한 모습을 바라보며 밀려온 느낌은 뜻밖에도 안도감이었다. 은서는 가방을 던지고 코스모스 고디에 벌러덩 누웠다. 개혁기가 햇살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다. 하늘에는 새떼들이 줄지어 날아갔다. 새떼들은 수갈래로 흩어졌다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세상은 미치도록 아름다웠다.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는 눈가가 갑자기 아려오기 시작했다. 새털 같은 구름이 심해의 새들처럼 흩어졌다 모였다 날아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눈깜짝할 사이에 얼굴의 가면을 바꾸는 병검술사나 1인 다역을 맡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대열을 바꾸었다. 단지 빛의 산란 때문에 하늘이 저토록 푸르다고 할지라도 그 맑음을 의심할 단서는 아무데도 없었다. 한 점 구름만 몰려와도 천만 가지로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자리였다. 새털 같은 구름을 풀어놓은 하늘은 더없이 파랬고 드높았다. 은서는 하늘을 향해 활짝 몸을 열었다. 머리 꼭대기 백회혈과 발바닥 용천혈을 통해 뭉클뭉클 벅찬 기운이 가슴으로 몰려왔다. 그러나 곧 파랗고 드높은 하늘이 까닭 모를 어떤 슬픔 같은 것으로 변했다. 인간이 윤회하는 세계가 저 가을 하늘의 구름같이 덧없는 것일까. 그런 상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줄기 흙바람이 불고 코스모스가 물결치며 휘청거렸다. 그 부드러운 꽃물결 사이에 엉킨 물체가 언뜻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데 사라진 영상이 머릿속에서 얄궂은 모습으로 뒤엉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섞이는 은밀한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꽃물결 속에서 풀먹인 하얀 교복 칼라가 반짝이는 게 아닌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금기의 모호한 경계선이 뒤죽박죽 엉키고 있었다. 문둥이 가신 애들. 은서는 얼른 눈길을 돌렸다. 발칙하고 야릇한 감정이 엉켜붙을수록 걸음을 재촉했다. 바람이 치맛자락을 뒤집으며 더 세게 불어왔으나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길 위에는 하얗게 먼지가 일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네들은 어떤 변명도 해명도 없이 은선을 무시함으로써 그날의 일을 감쪽같이 덮어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우정은 더없이 똘똘 뭉쳐졌다.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이었다. 파리하게 야인 몸과 까다로운 성격을 마치 타고난 우월함인 양 스스로 차별하는 그 앙큼함에는 은선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을 전보다 더 외면해버렸다. 도시에서 자란 체면이나 허식보다는 이해타산이 밝은 그들이기에 무엇보다 버리고 취하는 것이야말로 분명했을 거였다. 일찍이 은선이 그들의 특별한 우정을 믿지 않는 것 또한 거기에 있었다. 폼이나 낭만으로 치자면 근동에서 아버지만큼 때깔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치우는 쪽은 또 그만큼의 무게로 다른 쪽이 기우는 법. 사범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 부임지에 도착한 어머니를 쥐도 새도 모르게 대낮에 낚아챈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시시콜콜 변명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털어버릴 때도 구차한 사설을 달지 않았다. 쇠도 불에 너무 달구면 두들기는 동안 해지고 너무 식으면 쇠의 찰기가 적어져 깨지고 마는 것을 아버지 또한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네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아버지의 열기는 밖으로 새어나간 후였고 어머니는 이미 찰기가 닿을 무렵이었다. 이슬이 보이고 난 후 산발을 부르러 읍내로 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밤의 낭만을 아버지는 어쩌지 못했던 것일까? 검붉게 달아오르다 퍼렇게 질려버린 어머니는 산바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난산으로 기절해 있었다. 끝내 아기의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은 마당에 수술단 금줄이 쳐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계책은 참신해서 자신이 무엇을 택하든 혹은 버리든 택할 수밖에 없었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로부터 천영을 받은 삶이 되고 말았다. 난산으로 뇌를 다친 아기는 정상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게 되었고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의 모성은 날이 갈수록 절절해졌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몸을 소신 공양할 모양이었다. 온몸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어머니가 끝내 몸져눕고 만 것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외면 때문이었으리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단 한순간도 쓸 수 없는 동안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산 아버지는 그 누구도 감히 넘어설 수 없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놓았다. 이미 망가진 아기의 뇌에 백약이 무효였듯 타다 남은 어머니의 몸은 손 써볼 틈도 없었다. 대단했던 아버지의 낭만은 고작 그러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격리결핵 요양소에 치우듯 어머니를 내맡겼다. 그러면 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무료나 다름없는 가난한 병원으로 어머니를 다시 옮길 때까지 아버지는 부재 중이었다.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집으로 실려오던 날 아버지가 녹용 한 첩을 들고 호기롭게 대문을 들어섰다. 불은 턱없이 새었고 녹용의 진한 향이 연기와 함께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은선이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었을 때 노경은 어머니보다 먼저 타들어갔다. 타다 남은 진하고 진한 노경의 진액은 어머니의 몸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이미 어머니의 몸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내뱉는 중이었다. 사물에 대한 응시가 그윽했던 어머니는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조용히 목숨을 놓았다. 어떤 당부도 유언도 없었다. 다만 똑바로 뜬 눈에 인간의 비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보다 결핵균을 경계했던 아버지는 역시 건재했다. 또 자식들을 위해 아내를 격리시켰고 마지막 숨을 놓는 순간까지 노경을 다린 남편이 되어 있었다. 사랑이라는 것이 때론 상처나 고통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몇 번인가 놓친 전화를 받았을 때 49번의 목소리는 갠 하늘같이 가벼웠다. 예, 얼굴 한번 보자. 내일 나 거기로 가. 거두절미하고 49번이 말했다. 보리경사가 자연스러워졌으나 얼치기는 여전했다. 달리 거절할 방도를 찾지 못한 은선이 엉겹결에 그러자고 했다. 그야말로 흔쾌히 대답하는 데는 지난번의 말꼬리나 붙들고 따져볼 심사에서가 아니라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었으리라.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은선이 멍하게 바깥을 내다보았다. 사선을 그으며 세차게 흩어지는 빗줄기가 점차 아늑해졌다. 49번을 만난 시간은 태양이 표준 자오선을 지날 무렵이었다. 중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사양 냄새를 흘리는 가시네의 모습을 하고 그녀가 나타났다. 유대학 앞에 차를 세운 그녀가 납치하듯 은선을 태워 달아났다. 환한 대낮에 여자를 끼고 앉은 희멀건 사내가 지루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고르고 재차 상투적인 인사를 나누는 데는 서너 박자쯤이면 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대면은 겉으로는 살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 뚝뚝 대화가 끊겼다. 마주 앉은 49번의 눈빛이 가볍게 흔들리면서 자주 딴 곳을 헤매었다. 여기서 만날 사람 또 있니? 아니, 은선이 물었고 49번이 대답했다. 은선이 K 근황을 물었을 때 드르릉 드르릉 49번이 손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녀가 잠깐 난감한 얼굴빛을 띠더니 전화를 받았다. 너 지금 어디야? 다짜고짜 고함부터 지르는 수화기 너머의 음성이 들렸다. 49번이 힐끗 은선을 한번 쳐다보고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 입구라니까. 입구긴? 어디 입구라는 거야? 바로 앞에서 친구를 만났어. 뭐? 친구? 49번이 손으로 수화기를 막았다. 저편의 강압적인 목소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49번의 인상이 다시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은선을 향해 눈을 찡긋했다. 이번엔 저쪽이 묵묵부답인 듯 조용했다. 결국 들어가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한 후에 49번은 휴대전화를 접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어딘가에 엮여드는 느낌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런데 미안하고 당황한 쪽은 또 은선이었다. 말 그대로 48번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으나 49번은 여전히 태연하게 입꼬리까지 살짝 올렸다. 우리 남편 이래. 단속이 어지간해야지. 내가 그 열정에 반해 일찌감치 결혼했는지도 몰라. 죽어도 나쁜 일 안 해. 49번이 길게 말을 늘어놓았다. 죽어도 나쁜 일 안 해. 은선은 속으로 49번의 말을 되뇌었다. 인간의 세계란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비정했다. 그러니 그런 과열하는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되었다.
피를 끓게 하는 배반 역시 한때는 운명과도 같다고 믿은 열정들의 과열한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눈을 멀게 했던 아버지의 열정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배신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두가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너무 뜨거워서 눈을 멀게 했던 것이 한순간 돌변하여 얼음장처럼 냉정해져 버리는 하찮은 것임을 은서는 일찍이 보았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서 7번이나 가랑이로 흘려버렸던 핏덩어리가 은선에게는 미련도 없이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던 단서가 되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랑이 습관성 유산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은서는 생각했다. 죽어도 나뿐이라는 그 어이없는 진실 앞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추측이나 짐작은 금물이다. 무엇을 물어도 패배를 무릅쓰고 대답할 그녀가 아니다. 그때 야릇한 미소를 한껏 흘리며 49번이 바짝 상체를 당겨 앉았다. 발그레한 뺨위로 동공이 활짝 열리는 듯했다. 남편은 세상 없이 열정적인 사람이야. 우린 서로 열렬하니 어지간한 문제는 문제로 삼지 않아. 예전에는 쌍꺼풀 없는 그녀의 가는 눈빛에서 가끔 냉정한 결단 같은 것을 엿보기도 했는데 두껍게 새로 접어놓은 쌍꺼풀이 왠지 실답지 않았다. 너 옛날에는 아주 단정하지 않았니? 벌써 잘못 나가버린 말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49번은 비웃기라도 하듯 맞받아쳤다. 뭐 대단한 거 있니? 다들 위선이야. 딱딱 끊는 단정적인 말투는 빈정거림이 역력했다. 그녀가 은선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전체로 나온 야채 샐러드가 숨을 죽일 무렵 스테이크가 나왔다. 먹음직스러운 소스 속의 스테이크는 겉면은 새까맣게 타 있었으나 속은 핏물이 고인 채 질기고도 질겼다. 입속에 침이 고이면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구역질을 밀어넣으며 49번을 쳐다보았다. 스테이크에는 손도 대지 않고 곁들인 감자나 당근을 뒤적이던 그녀가 은선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건강하시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그 사람과 지금도 잘 지내시니? 확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다. 마른 침을 삼키며 은선은 저 건너 테이블의 멀건 사내를 한번 쳐다보았다. 일의 진위를 떠나 그 무엇도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 순간 폴란드 시인 심보르스카에게 묻고 싶었다. 불행을 요리하는 방법, 나쁜 소식을 견뎌내는 방법, 불의를 최소화하는 방법, 신의 부재를 극복하는 방법을. 속이 화투화해져 왔다. 조금 전에 장난기 섞인 표정을 거둔 49번이 집요하게 48번의 말을 기다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놀란 듯 눈을 크게 흡뜨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부터 물어야 대답의 순서이겠지만 애당초 그따위나 나누려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나마 앞서 절반으로 줄어든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육고기의 비릿한 핏물이 입속에 고였다. 역겨움이 혀뿌리를 끌어당겼으나 49번의 치기 어린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은서는 눈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광대뼈의 근육을 입꼬리로 최대한 밀어 올렸다. 그렇게 부드럽게 웃는 것으로 괜한 질문에 대한 괜한 답을 대신하듯 얘는 농담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뭉쳤다. 그때 꽉 담은 입을 길게 늘이며 다소 자기적 미소를 흘리고 있던 49번의 얼굴이 돌연 굳어가고 있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며 윙윙 그녀의 손가방 속에서 또 다른 신호음이 울렸다.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그녀가 다시 가방 속에서 전화기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조금 전 통화와는 달리 나긋나긋한 서울말씨로 통화가 길게 이어졌다. 밤이 이스카도록 어머니 울음소리는 이어졌다. 뜨겁게 쏟아지다가 잦아들고 솟구치다가 다시 떨어지던 그날 밤.
마당엔 금음달이 쓰린 빛을 흘리고 있었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상처를 후벼파며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야말로 더 큰 증오를 키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차갑고 단단한 벽에 부딪힐수록 종국에는 스스로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그 이연함이야말로 더 비정한 칼날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에게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대응은 완벽했다. 그 끝나지 않을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은선이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배반에 대한 최대의 한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었다. 청청한 날에도 마음에는 그늘과 그림자가 함께 들어와 앉았다. 같은 사무실의 남자는 무심했다. 서로를 욕망하지 않는 남녀가 남녀 사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삶이란 때때로 짐작과는 달랐다. 때론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간에 놓이기도 했다. 남자의 무심함은 한결같았고 그것이 편안했다. 사랑을 믿지 않으니 기대 또한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운명의 칼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였다. 마치 흑백 사진기의 렌즈를 조절할 때처럼 벽지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일제히 벽에서 일어나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피사체가 사진기의 렌즈를 피해 달아나듯 걷잡을 수 없이 출렁거렸다. 극소수의 뇌세포가 예리하게 감각세포를 건드렸다. 핏덩이를 쏟아낸 가랑이가 축축해져 왔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7번째의 유산이었다. 남자는 한결같았다. 그런 한결같은 무심함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은서는 놀랐다. 그 한결같음이 8번째의 성공을 기약하기 전 은선이 먼저 집을 나왔다. 모체로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달아나는 피사체를 잡으려다 놓쳐버린 사진기의 빈 렌즈 같은 텅 빈 몸을 일으켰을 때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다. 보호자? 과연 나를 보호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느라 그 많은 정신의 유산을 다 쏟아버렸다. 49번의 통화는 길었다. 마치 암호화도 같은 그들의 대화가 접선처럼 은밀하게 이어졌다. 통화 도중 간간히 K의 상태를 염려하는 것이 심각했다. 순간 오싹 소름이 돋았다. 통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추측할 뿐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그러나 부조리한 관계임을 은서는 단박에 알아챘다. 만약 K의 남편이라면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주 앉은 은선이 무르침하게 의자에 몸을 밀어넣으려 하자 49번의 다른 휴대전화기가 부르르 다시 떨었다. 그녀의 남편일 게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화장실 쪽을 향해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전화기를 얼른 은선에게 건넸다. 엉겁결에 받은 전화는 소나기에서부터 귀청을 흔들었다. 정신없는 상황이 잠시 흐른 뒤 은선이 정중히 49번의 남편에게 인사를 했고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것으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어이없는 은선을 49번이 빙긋이 쳐다보았다. K가 투병 중이야. 병세가 영 호전되지 않아. 만일 K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건 순전히 내 탓이야.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였다. 여전히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이며 둘도 없는 사이라고 했다. K가 오래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라 말할 때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K가 괴롭다는 것인지 자신이 괴롭다는 것인지 49번의 말은 빙글빙글 사실바깥을 겉돌 뿐 무엇이 무엇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건너 테이블의 멀건 사내가 여자를 끼고 사라지자
레스토랑은 바람 없는 날의 수면처럼 고요했다. 은선도 49번도 멀리 창밖을 내다보며 말이 없었다. 은선이 49번을 다시 쳐다보았다. 정면을 똑바로 직시한 채 여전히 정면을 약간 비껴선 시선. 그녀의 가는 눈빛이 날카로웠으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왜곡을 감출 수는 없었다. 주변의 시선을 강력히 배척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을 감추고 있기라도 하듯, 그런 자신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라도 하듯 뚫어지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49번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긴 장마 뒤 몸을 드러낸 뱀처럼 그녀의 얼굴이 불안한 경계에서 꿈틀거렸다. 인간의 감정 전달 체계 중 눈빛만큼 정직한 것이 있을까? 그녀의 불안정한 눈빛이 드러내는 저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의 남편이 왜 그렇게 거칠게 반응하는지, 핸드폰을 바꿔가며 통화해야 하는 은밀한 사람이 누구인지, K의 불행이 왜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지, 그녀가 보내는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향해 은서는 더 놀라고 있었다. 49번은 연거푸 괴롭다고 말했다. 은서는 그녀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 괴로움을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추측과 짐작일 뿐. 은선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절박한 눈빛으로 49번이 말했다. 너는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그녀의 부조리한 사랑을 이해할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왜 나여야 하는가. 아버지의 배반이 그러했듯 49번의 사랑이 스스로 제 눈을 찔러 몰락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속으로 되뇌일 뿐이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 가지는 어떤 동지애적 관심도 그녀에게 닿아 있지 않았다. 그 옛날 코스모스 꽃 속에 엉켜있는 그녀들을 피해 달아날 때 살오른 뱀이 발밑으로 미끄러졌다. 붉고 징그러운 뱀과 마주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서로 다른 길로 달아났을 뿐이었다. 모든 혁명에는 죽음이 따르는 것이죠. 또한 권자를 얻기 위해 묘략을 꾸미는 일 또한 역사에서 당연히 있었던 일이죠. 이 나라를 세운 왕건은 아니 그랬소이까. 그가 나라를 만든 후에 태조로 추한계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소이까. 그는 성공을 하였기에 그 죽음들이 충신이 되었고 그의 묘략들은 영웅의 계책이 된 것이요. 난 아쉽게도 실패하였으니 나를 따르던 자는 반역도가 되었고 내 묘략은 음험하고 간악한 계력이 된 것이요. 그것이 못내 분하고 아쉽지만 그것이 천명이라면 어찌하겠소. 고려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역을 꾀하다 잡힌 김치향의 말은 뜨겁고도 생생했다. 연속 사극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천추태후를 사랑하였다면 사라진 신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반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갈구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 뜨겁게 바라보았으나 시선은 늘 한쪽이었던 아버지의 반역은 사랑을 쟁취한 자의 계책이 되었을까? 알 수 없는 욕망에 닿아 있는 49번의 사랑은 음험하고 간악한 관계가 되고 말 것인가? 머릿속이 공회전하듯 푹푹 열이 올랐다. 은서는 얼른 TV를 껐다. 밤이 깊을수록 무더위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 그 절친한 관계란 또 얼마나 위험한 관계인가. 그것이야말로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더러는 현실이 없는 그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었으며 더러는 허상을 쫓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강렬한 빛일수록 짙은 그늘을 남기듯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위험한 관계란 어두워진 만큼 깊어진 만큼 가까워진 만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명백한 사실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때론 지탄받아 마땅한 그 무엇도 추측이나 짐작과는 다른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진실이기도 했다. 밖은 여전히 흐릿했다. 운무가 걷히면 가려진 것들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집중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았다. 긴 장마는 울중과 조중을 번갈아가며 변덕을 부렸고 사람도 집도 안팎으로 냄새를 뿜어내었다. 지독한 냄새의 향방을 찾을 것도 없이 은서는 베란다 쪽의 문을 열어젖혔다. 며칠째 방치해둔 음식물 쓰레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단단히 단속을 했건만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부터 썩은 음식물에서 물이 줄줄 새어 흘렀다. 음식물 수거통에 쓰레기를 쳐넣고 은서는 도망치듯 아파트 마당을 빠져나왔다. 머리 위로 하나둘 빗방울이 떴다. 검게 몰려오는 것이 어둠인지 구름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나 언뜻언뜻 빈 하늘은 곧 비를 쏟을 것 같지는 않았다. 연지로 접어드는 길은 어둡고 적막한 길로 갈라졌으나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었다. 결국은 만나게 될 거니까. 바람이 설레발치고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졌다. 주춤 발걸음을 잡았다가 그대로 내쳐 걸었다. 연못은 여전히 늘펀하고 깊었다. 순식간이었다. 세찬 바람과 함께 앞을 가릴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 눈앞이 캄캄했다. 우직근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무거운 물체가 굴러떨어지는 환청이 뒷덜미를 낚아챘다. 순간 정수리 위에서 번쩍 번개불이 끼어졌다. 칠흑같이 캄캄했던 우주가 환해지는 순간, 그 아찔한 순간에 세상 어디에선가 치명적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은서는 풀썩 연못가에 주저앉았다. 새찬 빗줄기가 사정없이 연잎을 두드렸다. 저 멀리서 혹은 아주 깊은 곳에서 수천의 진실들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울부짖는 듯 환호하는 듯 들렸고 갈채인 듯 야유인 듯도 했다. 그 요동 속에서도 연잎은 털끝 하나 젖지 않았고 낯빛 하나 바꾸지 않았다. 고개 한 번 꺾지 않는 그 맑은 면목이 어둠 속에서 장엄하게 빛났다. 비에 젖은 채 은서는 생각했다. 그 오랜 반목이 비를 피해 달아난 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영원히 그치지 않을지도 모를 빛 속에 은서는 오래 서 있었다. 그러나 내리면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야말로 먹구름이 달아나듯 걷히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앞을 캄캄하게 했던 강렬한 빛을 삼킨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여전히 눅눅한 기운이 온몸으로 쩍쩍 들러붙는 밤. 마감 뉴스는 곧 장마 전선이 물러갈 거라고 전했다. 밖은 아직 어두웠으나 맑은 하늘을 드러내며 유난히 무덥고 긴 장마가 여름을 가로질러가는 중이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